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털어놓아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4살, 남편과 함께 작은 떡집을 30년 넘게 운영해온 자영업자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나름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고 노후를 위한 자금도 어느 정도 마련해 두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장에 남은 잔액은 고작 50만 원.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온 2억 3천만 원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평생을 아껴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집 준비를 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는 생활을 30년 넘게 해왔어요. 외식이라고는 1년에 몇 번, 그것도 자녀들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만 했고 옷도 몇 년씩 입고 심지어 전기세 아끼려고 겨울에도 내복 2벌을 입고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끼며 살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항상 할인 스티커가 붙은 상품만 골라 샀어요.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남은 것들이지만 그래도 반값에 살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샀죠. 샴푸나 세제도 대용량으로 사서 조금씩 나누어 썼고 화장지도 꽃무늬가 없는 흰색만 골라 샀어요. 몇십 원이라도 더 싼 걸로요. 겨울철 난방비도 아끼려고 거실 한 곳에만 전기장판을 깔고 가족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앉아 생활했습니다. 각 방마다 보일러를 켜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손님들이 떡집에 와서 사장님 여기 왜 이렇게 춥냐고 할 때도 곧 따뜻해집니다 라고 하면서 온도를 조금씩만 올렸거든요. 아이들 교육비도 마찬가지였어요. 학원은 꼭 필요한 것만 보내고 대신 제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큰 아이가 영어를 못한다고 하면 제가 밤늦게 영어 공부를 해서 다음날 가르쳐 주곤 했어요. 물론 제 실력이 부족해서 아이가 답답해할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돈을 아낄 수 있었거든요. 외식도 정말 특별한 날에만 했습니다. 아이들 생일이나 시험을 잘 봤을 때 그것도 비싼 식당이 아니라 동네 중국집이나 김밥 천국 정도였어요. 가족 여행이라고는 1년에 한 번 당일치기로 가까운 바다나 산에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숙박비가 아까워서 새벽에 출발해서 밤늦게 돌아오곤 했죠. 이렇게 절약한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모두 저축을 했습니다. 매달 떡집에서 번 돈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은 모두 적금에 넣었어요. 금리가 좋은 상품이 나오면 은행을 직접 찾아가서 가입하고 정기예금 만기가 되면 또 다른 좋은 상품을 찾아서 갈아탔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모은 돈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우리 같은 서민이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산 거야. 이 돈이면 노후에 큰 걱정은 없겠어. 남편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계산해 본 노후 계획은 이랬습니다. 떡집을 65살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이 돈으로 생활하면서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것. 국민연금을 남편과 제가 합쳐서 월 150만 원 정도 받을 예정이었거든요. 2억 3천만 원이면 10년은 넉넉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도 너희들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 아빠는 알아서 살 테니까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두 아이 모두 대학까지 보내주고 결혼 자금도 어느 정도 지원해줬으니까 제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지난 3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떡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미영이가 갑자기 쓰러졌어. 며느리 미영이는 올해 28살, 건강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인데 아직 아이는 없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평소에 아픈 곳 하나 없던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급하게 떡집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아들은 계속 울고 있었고 저도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급성 백혈병이 의심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더 자세한 검사를 해야 하고 확진이 되면 즉시 치료에 들어가야 합니다. 급성 백혈병.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병이 우리 며느리에게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평소에 병원비로 큰 돈 나간 적이 없었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번 첫 주부터 청구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병실료, 검사비, 약가. 일주일치가 230만 원이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고도 이 정도였어요. 간호사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백혈병 치료에는 항암제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부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신약들이에요. 그리고 무균실 입원료, 각종 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 달 의료비가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한 달만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2억 3천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이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달에도 비슷한 금액이 나왔고 세 번째 달에는 더 많이 나왔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합병증이 생겨서 추가 치료가 필요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백혈병 치료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항암 치료를 몇 차례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골수 이식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골수 이식.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골수 이식 비용은 얼마나 될까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아들은 매일 병원에서 밤새우며 아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휴직계를 냈어요. 생활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미영이가 낳는 게 최우선이라면서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돈을 아낄 수는 없잖아요.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해도 가족이 위급할 때 쓰라고 모은 거 아니겠어요. 네 번째 달부터는 의료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항암제를 써야 한다고 했는데 이 약은 의료보험 적용이 전혀 안 되는 신약이었어요. 한 번 맞는데 400만 원이 들고 한 달에 3번은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돈이 물 쓰듯 나가기 시작했어요. 매주 병원에서 받는 영수증을 집에 와서 계산해 보면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계속 나가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돈 걱정은 하지 마, 우리 며느리부터 살려놓고 생각하자라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5번째 달에 의사 선생님이 골수 이식을 권하셨습니다. 다행히 남편분과 조직 적합성이 잘 맞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면 완치 가능성이 80% 이상이에요. 80% 완치 가능성.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골수 이식 비용을 듣고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수술비만 3천만 원, 이식 후 관리비용과 면역 억제제 등등 해서 총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만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이미 4천만 원 정도가 나간 상태였습니다. 골수 이식까지 하면 총 6천만 원. 아직 치료가 끝난 게 아니라 이식 후에도 계속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1억 9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6천만 원을 쓰고 나면 1억 3천만 원이 남는데 이식 후 관리비까지 생각하면 결코 넉넉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망설일 이유는 없었어요. 며느리의 생명이 걸린 일인데 돈이 문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아주 잘 됐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썼지만 며느리가 살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이식 후 2주째부터 거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면역 억제제를 더 강하게 써야 하고 각종 합병증 때문에 추가 치료가 계속 필요했습니다. 매주 받는 의료비 청구서가 점점 무서워졌어요. 한 주에 200만 원, 다음 주에 300만 원. 감염 때문에 특수 치료를 받을 때는 500만 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을지 막막했거든요. 이식 후 2개월째 통장 잔액이 1억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거잖아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겠냐. 그렇다고 미영이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답이 없었어요. 며느리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노후를 포기할 수도 없고
이식 후 3개월째 며느리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퇴원 날짜도 잡혔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하지만 퇴원한다고 해서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면역 억제제를 계속 먹어야 하고 매달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면역 억제제만 한 달에 8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최종 의료비 정산을 받았어요. 총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보험 적용된 본인 부담금만요. 그 영수증을 받아든 순간 정말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평생 모은 돈 2억 3천만 원 중에서 2억 1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남은 건 고작 2천만 원.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잔액이 2천만 원 조금 넘게 남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6개월 만에 거의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살아서 다행이지만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이제 남은 돈 2천만 원으로는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아직 1년이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해요. 떡집도 예전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요. 며느리 간병 때문에 6개월 동안 제대로 운영을 못했거든요. 단골 손님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고 매출이 예전의 절반도 안 됩니다. 며느리는 다행히 많이 회복됐어요. 아직 완전히 직장 복귀는 못했지만 집에서 간단한 일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며느리 약값이 매달 80만 원씩 나가고 아들도 아직 정상적으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예요. 회사에서는 복직하라고 하는데 아직 아내를 혼자 두기가 불안하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이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며느리가 살았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건 저도 잘 알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 노후가 너무 걱정돼요. 2천만 원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15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떡집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밤에 잠이 안 와요. 돈 걱정 때문에 계속 뒤척이게 되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둘이서 말없이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아요. 만약 다시 그 상황이 온다면 저는 똑같이 할 거예요.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쓸 거거든요. 다만 제가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의료보험만 있으면 큰 돈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특히 암 같은 중병에 걸리면 의료비가 정말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젊은 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노후 자금만 준비하지 말고 혹시 모를 의료비도 미리 대비해 두세요. 실손 의료보험이라도 제대로 들어두시고요. 저희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기본적인 의료보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무지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떡집 매출을 늘리려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보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하거든요. 며느리도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떡 포장이라든지 주문 받는 일이라든지요. 아들도 이제 직장에 복귀했어요. 아내가 많이 좋아져서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매일 저녁에는 들러서 상태를 확인하고 가요. 가족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비록 돈은 많이 들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걱정은 남아 있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텨야 하는데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평생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왔는데 이번 일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다만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을 거예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힘들겠지만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건강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대비해 두세요. 의료비는 정말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해요.
지금도 가끔 통장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와요. 2억 3천만 원이었던 잔액이 이제는 몇백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 돈이 아깝지는 않아요.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생명은 다시 가져올 수 없으니까요. 비록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가족이 모두 건강하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해요. 요즘은 떡집 일도 예전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떡 만드는 새로운 방법들도 찾아보고 젊은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도 개발해보고 있어요. 며느리가 회복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능숙하거든요. 온라인으로 주문받는 시스템도 며느리가 만들어줬어요. 덕분에 예전보다 주문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아들도 직장에 복귀하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졌어요. 월급은 그대로 나오니까 최소한 생활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거든요. 며느리 약값도 이제는 아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해요. 혹시 며느리가 재발하면 어떻게 하나, 또 다른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계속 들거든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건강보험만으로는 정말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주변에서 실손보험을 들라고 권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가입도 어렵고 보험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젊을 때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은 정말 현명한 것 같아요. 20대, 30대부터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노후 준비도 일찍부터 시작하고 저희 때는 그런 정보도 별로 없었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상이 변했어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많아졌지만 그만큼 치료비도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예전에는 포기했을 병도 이제는 치료할 수 있지만 그 대신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돈의 소중함도 새삼 느꼈고 가족의 중요함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도 뼈저리게 느꼈죠. 지금도 가끔 만약에라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며느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희는 여유롭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만약에 실손보험을 미리 들어뒀다면 이렇게 큰 돈이 들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며느리는 이제 많이 회복되어서 곧 직장에도 복귀할 예정이에요. 물론 예전처럼 무리하게 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한 업무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정말 다행이죠. 아들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돈 관리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는 가계부도 쓰고 보험도 알아보고 있어요. 며느리가 다시 아플 때를 대비해서요. 저희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어요. 2천만 원으로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국민연금 150만 원의 떡집 수익을 조금씩 더하면 검소하게 살 수는 있을 거거든요. 사실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돈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돈은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무작정 쓰라는 건 아니고 정말 소중한 일에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며느리의 생명을 구하는데 평생 모은 돈을 다 썼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니까요. 비록 노후가 빠듯해졌지만 가족이 모두 건강하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텨야 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떡집도 더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도 더 신경 쓰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노후 자금도 중요하지만 의료비 대비도 정말 중요해요. 실손보험이라도 꼭 들어두시고 비상자금도 따로 마련해 두세요. 그리고 가족이 건강할 때 더 많이 사랑하세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되찾기 어려워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희 가족처럼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도 가끔 통장을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며느리가 웃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게 다 값어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은 언젠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가족은 다시 구할 수 없으니까요. 앞으로도 쉽지 않은 날들이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지금 제 목표예요. 비록 예전만큼 여유롭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감사합니다.